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잘 안 가는 것 같다.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잘 안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풀람 경기 끝난 다음에 좀 계셨습니다. 진짜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잘 안 했던 걸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진짜 왜 그랬을까요? 우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풀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나 패스가 좀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핵심은 손흥민 선수만 준 것이 아니라 풀람 경기에 나섰던 토트넘의 공격수들 모두가 볼 터치나 패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수치를 한번 놓고 보면 이번에 토트넘과 풀람 경기에 나섰던 토트넘의 선발 선수들 중에 골키퍼를 제외하면 볼 터치가 적었던 3인방이 모두 다 공격 쪽 선수들이었습니다. 케인 44번, 손흥민 45번, 시소코 52번. 패스도 이 3명이 적었는데요. 케인이 27번, 손흥민이 28번, 시소코가 34번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적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공격수들은 볼 터치나 패스 숫자가 좀 적잖아요. 뒤에 있는 수비나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는 상대 압박도 좀 덜하고 후방 빌드업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뭐 뒤쪽에서 볼 터치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면 뭐 공격은 좀 적죠.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특히 앞섰던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리즈와의 경기만 놓고 보면 눈에 띄게 좀 준 건 사실입니다. 리즈와의 경기 때 해리케인의 볼 터치가 54번이었고요. 손흥민이 52번. 둘 다 50번을 넘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 40대 언저리 아닙니까? 많게는 볼 터치가 케인 같은 경우는 10차례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줄어들었네요.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손흥민만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케인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 동료들이 패스를 유독 안 준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이번 풀함과의 경기 때 나섰던 그 공격 라인업들이 전체적으로 고립됐다. 케인, 무사 시소코, 손흥민. 무사 시소코 이번 경기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 선수들이 모두 다 고립됐다. 그래서 세 선수 다 어떤 퀄리티 있는 패스를 많이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만 그랬다라고 보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겠죠. 다 줄어든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레길로는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좀 볼을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레길로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손흥민 선수에게 잘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레길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풀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연결해줬던 선수는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7차례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촉촉 연결해줬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많은 패스를 연결해줬던 선수가 레길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레길론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많이 했다. 근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 생각해보면 레길론이 굉장히 많은 공격 전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격 시도들이 많았죠. 그 중에 손흥민 아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생각해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레길러는 막 직접 슈팅도 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손흥민 선수에게 레길론도 패스를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만 유독 패스가 가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케인, 손흥민, 무사 시도코가 앞으로 나왔는데 이 선수들에게 볼이 많이 안 가고 그래서 볼 터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럼 왜 그랬냐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여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사 시소코의 오른쪽 윙 기용이죠. 무사 시소코는 오른쪽 측면 쪽 공격으로 갖다 놓기도 했지만 가운데로도 상당히 내려와서 수비와 압박에 미드필더 압박에 많이 가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무사 시소코는 후반 중반 이후에는 아예 중미 쪽으로 내려와서 저렇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도 많이 뛰었었는데 왜 무리뉴 감독은 이렇게 무사 시소코를 넣었을까? 다른 공격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 스타일이죠. 상대의 어떤 역습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비 축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무사 시소코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플레이하면서는 수비할 땐 내려와서 계속 압박에 가담하는 형태를 많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소코를 쓰다 보니까 토트넘이 풀람 경기 때 공격의 주요 루트가 어떻게 됐냐면 양쪽 풀백, 측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풀백 오리에입니다. 굉장하죠. 오리에가 저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공격 전진성을 보이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고요. 왼쪽 풀백 레길론은 더합니다. 레길론 저 위치까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혹은 박스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그 전반전에 뭐 저 위치에서 슈팅도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양쪽 풀백들이 올해까지 해드린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 토트넘의 그 전반전 25분의 그 선제골 같은 경우도 레길론이 올라가서 볼 터치 받아서 크로스 올린 거를 케인이 다이빙 헤더 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여기에 토트넘 공격수들의 고립 혹은 손흥민 선수의 연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쪽 풀백의 공격 전진성을 저렇게 극대화시켜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선수 다 레길론이나 오리에가 반대발 풀백이 아니잖아요.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원투 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죠. 크로스 공격, 롱볼, 긴볼. 이거는 손흥민 선수와 부합하는 형태일까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격 형태인가요? 아니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롱볼을 피지컬적으로 싸우거나 높이를 갖고 싸우는 선수 유형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볼을 잡고 자기가 직접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동료와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원투를 주고 아니면 3자 연결을 하고 아니면 뒷공간을 빠져나갈 때 전진 패스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뉴 감독이 무사 시소코를 선택을 하면서 무사 시소코가 허리 압박으로 내려올 때 그 공격을 위해서 양쪽 풀백을 저렇게 극대화시켜서 올려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공격, 롱볼 공격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손흥민 선수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공격이 안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해리케인도 마찬가지죠. 해리케인은 물론 높이 있는 것도 잘 해내고 이번에도 헤더로 골을 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리케인이 계속해서 막 머리로만 뭘 할 수 있는 공중볼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스위칭을 선택했습니다.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면서 둘 간의 간격을 조정하고 혹은 상대 수비를 떨쳐내면서 계속 좁은 관계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한쪽 측면에 머물지 않고 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위칭을 했죠. 그 전반전과 후반전에 보면 오른쪽까지도 돌아서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자리 이동을 하면서 측면 쪽에서 볼이 풀백들이 올라올 때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바꿔 움직이려고 하고 케인과의 간격을 또 유지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저런 식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리케인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죠? 해리케인도 어느 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지역을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간격을 유지하고 스위칭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되면 박스에서만 머물게 돼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크로스 공격은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스위칭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이 스위칭 전술이 왜 제대로 먹히지 않았냐? 시소코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소코가 같이 바꿔주면서 공격에서의 수비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미드필더 내려와서 이렇게 압박 가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시소코는 너무 투박해요. 투박하다 보니까 스위칭은 계속 패스 앤 무브잖아요. 기본이 주고 움직이기 때문에 서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굉장히 정교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스위칭을 하는데 계속 미스가 나오니까 덜커덩 결국 고립이 됐던 거죠. 실제 무사 시소코가 풀람 경기에서 패스 공률이 76%입니다. 키패스 없었고요. 그라운드 경합 승률이 43%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이 안 됐고 점유율을 잃어버린 횟수가 무려 11차례입니다. 턴오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위칭 전술도 안 되고 그러면 손흥민과 케인 두 명만이 뭔가 바꾸다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도 안 좋았어요. 케인도 패스 공률이 풀람 경기에서 52 진짜 낮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경합 승률도 38 케인도. 손흥민 선수는 사실 패스 공률이 89%였고요. 그라운드 경합 승률이 83% 높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칭을 가져갈 때는 혹은 공격을 어떤 조합을 짤 때는 한 명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 선수가 모두가 이 돌아가는 합이 좋아야 되는데 시소코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선수들이 다 덜컹덜컹 움직였다. 그러면서 패스가 오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길론은 5차례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던 거죠.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 있는 패스 혹은
손흥민과 케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패스가 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패스 연결이 되지 못하게 됐던 이런 전술적인 선택, 무사 시소코를 윙으로 썼던 이 전술의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이다. 레길론의 그 문제도 비슷하게 풀어볼 수 있는 건, 레길론이 공격 전지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쳤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좀 있었지만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효율적인 두 선수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죠. 수치를 떠나서. 그러면 이 레길론이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와의 어떤 가장 좋은 합이 무엇이냐. 빠져들어갔을 때 유인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공격수들도 다른 수비를 분산시키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위칭이 안 되니까 상대는 레길론 올라와? 손흥민하고 겹쳐? 막아. 그러니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연계 플레이, 패스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수치를 떠나서. 이게 좀 문제였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을 한 것을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 상대에게 읽히면 문제가 된다. 두 선수에 대한 어떤 공격의 어떤 전술의 다변화, 이런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격 전술을 짜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무리뉴 감독이 오히려 두 선수의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토트넘이 시즌 이제 중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분위기를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고 더 올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송케를 중심으로 한 공격의 어떤 이 파괴력을 더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또 다음번 경기에서 어떤 전술적인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